다음으로는 그 9번째 발표, 1920년대 미 구락부와 연시장에 대한 검토 주제를 계명대학교 김명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박현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학교 저는 일본학과인데요. 일본학과 일본 경제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낯선 곳에 가서 발표를 하면 많이 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오늘 아침에 올 때 오늘은 떨지 말고 잘하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이 나이가 돼서도 아직도 긴장을 하는 거 보면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2015년도에 인천 미르치 인소 관련해서 자료집을 하나 낸 게 있어서 그 인천 미르치 인소를 자료집을 내게 된 계기는 원래 제가 신탁업 관련해서 주로 논문을 여러 편 썼는데 그때 인천 신탁 주식회, 인천에 있는 조선 신탁 주식회사 거기에 있는 주요 중역지인들이 이 인천 미르치 인소의 중역지인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신탁회사라고 하는 게 군산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르치 인소 또는 곡물 시장에 자금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인적으로 상당히 겹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었고, 그래서 자료집도 내고 그렇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치하고 각 지역에 있는 곡물 시장하고의 관계가 또 중요해지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군산 미국 거래소에 관련된 자료집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곧 나올 텐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래서 각 지역별로 미국 거래소를 좀 관심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준비된 논문이 이 미구락부와 연시장에 관련된 검토입니다. 네. 아마 다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이것도 초고이기도 하고 그래서 1번하고 2번만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미르치 인소 인치의 모습이고요. 잎에 타치아이라고 해서 이제 거래하기 시작한 그런 모습이고 경치고. 1921년에 조선 치인소세령이라고 하는 세금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제1조에 치인소에는 매매 수수료 수익 금액의 100분의 10의 비율로 치인소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는 이거는 치인원 아니면 중매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의 거래액에 비례해서 치인세를 중매세라고도 당시 불리기도 했었는데, 요거를 부과한다고 하는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요게 있어서 이게 이제 인치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다 보면 각 지역에 있는 곡물 시장은 여기에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치하고 각 지역에 있는 곡물 시장 사이에 좀 차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법령입니다. 또 하나는 대구, 군산, 부산 이런 데 있었던 각 지역의 현물, 곡물 시장이 연시장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거는 같은 이름이 같다라고 하기보다는 현물, 곡물 시장에서 연거래가 이루어져서 그거를 이제 통틀어서 연시장 이렇게 불렀는데, 이 연거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약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매매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물건을 받는 거하고 돈을 지불을 하는 요 세 가지의 기간에 약간의 시간적인 격차가 좀 있거든요. 최장 일본 같은 경우는 에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한 150일 정도
시간을 두기도 했었고 이 당시 조선에서는 60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0일 동안 이 곡물을 갖고 있다가 가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매를 하기도 하고 환매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게 곡물 시장이라고 하는 게 현물 시장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현찰박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중간에 전매를 하거나 환매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인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산거래라는 그 선물거래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재미가 솔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탕류라든가 여러 소설의 그 재료가 소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이 연시장 주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연시장이 상당히 인치의 고객들을 잠식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인치에 여러 가지 위기감을 주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인치에서도 나름대로 시장 진흥책을 마련을 하려고 했었고요. 네, 한 가지 한 사람이 주목되는 사람이 고바야시라는 사람인데 거기 자료집에 나오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그 광산업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매인 자격을 인치에 중매인 자격으로 중매업을 하게 되는데 그 원래 살던 데는 경성이거든요. 서울이라서 이제 영업장은 인천에 있고 살던 데는 이쪽에 있고 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고객들이 서울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에다가 아마 정식 허가를 받지를 않고 그리고 약간의 클럽 형태로 해가지고 아마 그 토리찍이라고 해서 중개를 하는 고객을 모집을 하고 하는 그런 점포라기 그렇고 하여간 좀 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미구락부의 효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쿠라이 상점이라고 하는 이걸 토대로 해서 미구락부가 이루어지고 아마 중매인들은 대부분 이 고바야시처럼 서울에다가 점포를 두고서 고객을 모집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적으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거를 공인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1922년 10월에 영업세칙을 개정을 해서 지점 출장소를 본점이 있는 인천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고바야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지 중매인들 사이에서 뭐 넘버 2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1930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자료에 보면은 미구락부가 왜 생겼는지 총독부에서도 주목을,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지방에 있었던 연시장과 함께 투기의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치의 단골 고객들이 경성에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굳이 인천까지 올 필요 없이 서울에서 끝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탁자가 증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는 안 하면, 그러니까 중매인들이죠. 중매인들이 자기는 안 하고 다른 데서만 하면 고객을 뺏길 수 있으니까 불리하니까. 네 번째는 이게 인치라든가 다른 곡물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통신을 얼마나 빨리 받니, 그 거래의 표준으로 삼는 게 아까 앞에 선생님 발표하실 때 나왔지만 도지마의 거래 표준을 가지고서 거래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만큼 빨리 받느냐가 거래를 선점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게 되는데 그러려면 당시에는 전보거든요. 전보 또는 전화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성을 통해서 인천으로 가다 보니까 경성에 위치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는 판단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렇게 위탁자를 모으게 되면 증거금을 내게 되니까 증거금을 확보해서 이 돈을 잠깐 동안이라도 굴릴 수 있는 자금 확보에 유리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구락부가 상당히 많이 출연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신문에는 80개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조사에 의하면 43개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너무나 많은 미구락부가 생기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게 존재하는 데가, 위치했던 데가 여기가
경성전기가 있던 곳이니까 여기 명동이거든요. 명동 근처에 주로 많이 미구락부가 있었는데 한 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경쟁이 상당히 과다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자체적인 정리도 하고 당시에 20년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공항들이 있다 보니까 재개 불황도 겹쳐서 자체적인 정리와 함께 7개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연시장 문제거든요. 연시장은 아시다시피 1920년 4월 1일 그때부터 회사량이 폐지가 되고 회사량 폐지와 함께 시장 규칙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량에 적용을 받던 회사들이 더 이상 회사량이 폐지가 되면서 적용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별도의 시장 규칙을 만들어서 개정을 해서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때 각 지역에 있던 그 곡물 시장들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게 되는데 경성, 부산, 대구 해갖고 총 9개 현물 시장이 허가가 되고요. 이들 현물 시장에서 60일 이내 연치인이 그 당시에는 연거래라고 하는 것이 그때까지는 허가가 되지 않았고 현물이니까 자꾸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현찰 박치기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자꾸 외상 거래가 전매 환매를 통해서 선물 거래화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계속 문제가 됐거든요. 인치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60일 한도 내에서 허용을 해준 거예요. 아예 공인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연거래의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말할 수 없이 커지고요. 한때는 인치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차금 결제와 전매 환매가 그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치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차별 대우라고 하면서 이 불평등을 해소해 달라고 총독부에 계속 진정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아까 취인소세령이 나오면서 인치하고 연시장 사이에 세금을 계산을 해본 거거든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당시 신문에서. 왜냐하면 세금을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봤더니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거를 뭉뚱그린 내용인데 하나가 여기 보면 수수료 수입의 1할 10%, 그다음 수수료 수입의 1할 4푼 14% 이렇게 해서 하면 2할 4푼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 석당 3리 6모에 해당되는 0.036전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연시장에서 해나는 부세, 그러니까 부에다 내는 세금의 잡종세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군산하고 대구는 인천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부산의 경우는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치보다 조금 불리한 상황인데 그 밑에 있는 중매인한테 취인세를 매긴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보면 10만으로 둘을 비교를 해보면 인치 같은 경우는 25가 되는데 연시장 같은 경우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불리하다, 불평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읽어보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인치의 전기 시장과 거의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데다가 세금도 필요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관원의 단속도 받지 않는다. 군산 연시장이 경성까지 손을 뻗어 상당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아는 바인데 군산 연시장은 다시 쌀의 본고장인 인천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만일 이것이 실현될 경우에 인치의 자멸과 동시에 인천 지역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식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치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폐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연시장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아예 차제의 조선 취인소령을 발표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근거 법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하는 부산, 군산 가장 활발했던 연시장 셋이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불리했던 각종 내용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죠? 1분이요. 그래서
조선 치인소령은 1931년 5월달에 발령이 되는데 이거에서 맨 뒤쪽만 좀 보면 여기에서 실제로 연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할 수 없게끔 별도의 정미시장을 만들어서 현물 거래만 할 수 있게 하고요. 연거래를 이 법률을 통해서 금지를 하게 되고 정리를 하고 훼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거래소는 인천, 군산, 목포, 대구 아까는 9개라고 했는데 이렇게 6개만 검토를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서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인치는 1932년 1월 달에 그 경제 합병을 하면서 경치하고 인치가 합병을 하면서 조선치인소가 되고 인치는 조선치인소의 인천 지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 그 와중에 미구락부와 연시장이 같이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치의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글들은 많이 있는데 이 연시장과 미구락부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언급이 되기는 하지만 상세하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아서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료집을 만들면서 계속 읽어보면 저도 이제 경제학과 출신인데 경제학을 한 제가 읽어봐도 상당히 잘 모르겠고요. 지금도. 근데 일본어로 돼 있어서 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마 상세하게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현재는 자료집 위주로 해서 공부를 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김기성 선생님 발표하신 내용도 앞부분에 이 인치와 관련된 앞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 도움을 좀 주시면 더 완성도 높은 그런 논문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두치인소가 우리 인천문화재단 지금 현 청사에 가까운 자리에 네. 터가 있습니다. 네. 김명수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이제 박현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토론을 맡은 대한민국 역사박물 박현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아까 김명수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김명수 선생님이 전문가라서요. 이 논문 보면서 겨우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좀 묻는 정도로밖에 토론을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논문 읽으면서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제가 지금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데 주식 투자를 안 하면서 여러 번 후회를 했는데요. 이 논문을 읽으면서 또 한 번 후회를 했습니다. 좀 투자를 해보고 선물 시장 무슨 이런 것도 해봤으면 훨씬 인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요. 이게 다 낯설더라고요. 거래도 낯설고 선물도 낯설고.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에 따라서 몇 가지 궁금한 점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중요한 인치 문제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었고, 그다음에 어떤 독점적인 사실을 지위를 계속 누렸는데요. 나중에 조선 추인소가 설립 때까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미 구락부라든지 연시장에 대한 분석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논문을 통해서 많은 지점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이제 부탁드리고 있거나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면 이 미 구락부 운영에서 조금 더 접근해서 분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여기 나온 지점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한 분석도 조금 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미 고바야시에 대해서 분석하신 것처럼 이 실제로 미 구락부가 설치돼서 43개에서 7개로 줄어들고 7개에 대한 정보는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중매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하고 어떤 이들은 못하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거래를 하고 이런 지점들이 좀 더 보이면 좀 더 상이 잘 보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금 상을 넓히면 지금 인치에 대한 어떤 내용과 계속 연결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구락부는 사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인치의 변동이 사실은 배경이던 중간에 좀 나와줘야지 같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 경영 분석의 본 목적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같이 연동해서 보여주셔야 되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나중에 연시장도 관련되겠지만 선생님께서 각 지역별 거래소 현물 거래이긴 하지만 그 연시장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그 연구를 염두에 두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시장 상태에 대해서 조금 그림을 그려주시면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세금이나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중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시장의 거래, 시장의 변화 그런 것과 연결돼서 총독부나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변화를 한꺼번에 얘기해 주시는 것이 저희한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인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를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포괄하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문제 연결돼서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분석이 들어가면 어떨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지금 인치 쪽에서는 제가 토론문에서 적힌 부분에서 1번 부분인데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인치는 공식적인 노력을 아까 했던 그 지점 설치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비공식적 노력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인천 상업회의에서 평의원과 뭐 상업조합들이 반대를 합니다. 시민대회까지 개최되는데 당시 인치가 당대는 뭐 피를 빨아들이는 악마글로 묘사되기까지도 했던 기억이지만 이런 인치의 경성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들이 생각하는 인치의 어떤 성장, 발전, 활성화는 무엇이었을까? 그 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치 관계자들은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치의 성장은 어떤 것인지, 인치에게 기대하는 바는 뭔지, 나가서 인천의 성장, 인천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인치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인천의 성장은 무엇인지, 어떤 인천이 다른 도시와 다른 경성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사실 인치 문제도 생기는 것인데 그럼 이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의 인천의 어떤 사항이랄까요? 발전 사항 같은 것은 무엇인지 그런 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좀 차이라든지 단지 반대하는 그룹도 아마 생각하는 사항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좀 구분해서 갈라를 해서 보여주시면 어떤 인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이 갈등의 구조도 좀 더 잘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가면은 이게 굉장한 사회적 문의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결과가 지금 취인소 법령으로 정리되고 있긴 하지만 지역사회나 인천 지역의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는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상처를 남겼을까 내지는 변화를 갖고 왔을까 그런 점이 조금 사실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 어쨌든 인천 지역 기업과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그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논문 같은 거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회의소 대한 연구도 기존에 있고 그래서 어떤 이러한 큰 갈등이 뭐 제도적으로는 뭐 이렇게 취인소령으로 정리되지만 이 지역사회에 남는 이걸 반대했던 사람들, 뭐 찬성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이들에게 했을까 좀 그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이게 사실은 같은 지역에 있는 제1조선인 일본인 중심의 지금 논의이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 같은 지역 내에서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충돌도 있고 상업회의소라고 뭉쳐 있긴 하지만 이들 내에서도 서로 달라지는 지점들이 있어서 조금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한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 발표와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해주신 두 분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